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데뷔.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주블리 김명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블리 김명주. 요즘에는요, 그 네. 내란 전국을 주도하신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날짜를 잡아놔. 근데 무슨 행사를 할까 무슨 중요한 일정이 생겨. 맞아요. 그럼 딜레이 시켜가지고 네. 제가 지금 얼굴 잊어버릴 뻔했어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어떻게 생겼더라.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있고 일이 네. 있고 해서 몇 번 제가 약속을 못 지켰는데 네. 오늘 또 사실 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저기까지 강화문까지 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네. 가다가 여기 약속 지키려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멍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요. 이런 게 있어요. 당에서도 네. 국회의원들 모이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각종 언론에 나가서 여론전하는 것도 중요해. 지금 여론에선 전쟁이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구들이 원체 저렇게 가짜 뉴스와 되지도 않는 얘기로 현혹하고 있으니까. 잠깐 마이크 안 나온대. 네. 잠깐만. 지금 나온다고? 꺼져 있었어? 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네. 거의 뭐 비상행동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지난 윤석열 풀려난 때부터 완전 비상행동으로 들어가서 24시간 비상행동 중에 있죠. 어저께부터는 강화문으로 옮겨서 저녁 24시까지 강화문에서 릴레이 발언이라든가 예. 집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삭발 시위도 하고 네. 김문수, 박홍백, 전진숙 의원은 삭발까지도 하고 단식하시는 분들도 김준혁, 박수현, 민영배 의원님들은 단식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비상행동을 통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김병주 의원께서 체력 방전 느낌이 날 정도예요. 네. 전화에 우리 장관님도 그렇죠. 거의 방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김병주 의원한테 힘 좀 주십시다. 아직도 저는 네. 마감이 안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활약을 하고 계시네요. 후원금은 됐고요. 네. 어쨌건 농협 301-0273-7468-21 김병주 의원한테 네. 소정의 커피값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주블리 김병주 인터뷰 유튜브는요. 네. 50만 원이 넘었어. 네, 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구독해 주셨습니다. 볼 게 많아서 그런 거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고요. 네. 일단 지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제보가 지금 막 들어오고 그렇죠. 있다고. 네, 네. 민주당이 지금 신병 보호 요청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 오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오늘 빼셔야 아침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신변 보호 요청했다고. 네. 네. 내용이 아침에 뭐예요? 내용이? 저 내용은 이제 제보에 의해서 지금 HID라든가 707 이런데 오비들 있지 않습니까? 오비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구입을 해서 이재명을 암살을 기도한다라는 제보들이 있고 해서 물론 그 제보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은 지금은 사소한 거에도 지금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침에도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는 신병 보호 요청을 해서 경호를 강화하고 또 밖에 나오시는 걸 최소로 해야 되겠다. 네. 야외 활동을.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구들의 감정이 최고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야외 활동을 좀 최소로 하는 걸로 좀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네.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느낌이 나요. 네, 네. 평상시 같은 맨 앞에 섰을 자리가 지금 안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또 사실 행사를 국회에서 언제까지 걷는 행사 이런 거에 같이 참여하실 텐데 올 일부러 그런 거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나 박선원도 지금 테러 위협에 많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은 매주 토요일 날 집회에 꼭 가서 했었는데 조금 저도 줄이는 중입니다. 그 대신 방송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죠. 맞죠. 네네. 예. 지금 김병주 의원은 지금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채널에서도 네. 거의 매일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국친소?
예. 국회의원의 친구? 아, 그거 보셨네요. 아 그럼 다 보죠 저는. 네, 이재명 TV 채널의 구독자가 120만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활용을 해서 국회의원들끼리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진실을 알리고 윤석열 파면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해왔죠. 예.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경호를 강화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밖에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네. 여기 불만 있을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그럼요.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작년 초에 사실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하늘이 도와서 살으신 거지 0.12mm만 칼이 깊게 들어갔으면 완전 동맥이 끊어져서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테러뿐만 아니라 이번엔 권총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각별히 지금부터는 당분간 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데 최소한 방검복은 이제 입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말하자면 윤석열의 극우에 의해서 무법천지화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네. 되는 거고 네.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 2달 정도 후에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네. 저쪽에서는 윤석열 파면을 못 막으면 그렇죠. 이재명을 시해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제보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지금 테러나 이런 위협이 대단히 높은데 저도 한 2번 경험을 했는데 토요일 날 집회 갔다가 복귀하면서 인도를 걷는데 한 3명의 남자분이 저 김병주 있다 하면서 막 저한테 달려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2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저도 뭐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도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죽하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지금 각별히 경호나든가 이런 데 좀 신경을 좀 오늘부터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산다는 것 네. 매일 의원총회. 네. 요새 더군다나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은 선출직 네. 지도부시잖아요. 네, 책임도 그렇죠. 더 막중하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도 지금 의원총회 공복궁 앞에서 의원총회를 네. 하는 네. 사실 이게 윤석열 석방, 윤석열의 탈옥이 네. 오히려 국민들을 좀 더 경각심 일으켜 준 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되게 위기감이 더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들 들고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행진도 하셨고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광화문에 평일날인데 막 10만 명 이상이 막 쏟아져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가서 연설도 했는데 예. 엄청나게 많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끝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파면을 외치고 같이 그렇게 뜻을 예. 모았습니다. 어제- 저 앞에 있는 사진이 여성분 전진숙 예. 의원님인데 삭발. 삭발했잖아요. 사실 여성 의원이 남자들이야 뭐 삭발이 하기가 좀 더 쉬울 텐데 여성분이 그 의원이 삭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예. 결심인데 결심을 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연설 잘하시거든요. 네. 어제 그 집회에서 연설하시는 장면 사진으로만 네. 잠깐 볼게요. 네. 저는 저거를 울부짖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 네. 그러니까 네. 왜 그 분노에 차하면서도 네.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저 연설 보셨네요. 네, 네. 장군이실 때 네. 마치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 같은 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네. 와 어떻게 저런 그 기계를 보이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연설을 들을 만했습니다. 그때는 장군일 땐 지휘봉을 들고 했고 지금은 응원봉으로 응원봉을 빛의 혁명을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원고 없이 응원봉을 갖고 갔습니다. 일부러. 실제로 빛의 지금은 혁명을. 원고 읽으면서 네. 행동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지금 직관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아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이, 아닐까.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자, 네. 김병주 의원은 진짜 야 타고난 그 불도저 같은 체력이 있어갖고 네. 이것저것 지금 윤석열 내란 일어나고서 나서도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국방위에서 뭐 네. 내란 국조특위에서 네, 청문회 뭐 하고 또 등등 또 기자회견 등등. 기자회견 하시고 네, 네. 일주일에 3번은 최고위원 발언 네. 준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네. 뭔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주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항상 발언하기 전날 오후부터 고민을 해요. 네. 자, 근데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은 윤석열이 탈옥한 게 그냥 심우정이 네, 그 윤석열한테 충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탈옥을 위한 치밀한 기획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죠. 저도 그것은 실제 검찰 심우정에 의해서 범인을 도피시키는 아주 치밀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심우정 같은 경우 그때 기소할 때도 고검장 회의를 한다고 하루 반을 허비를 했어요. 그 고검장 회의 안 하고 바로 기소하게 놔뒀으면은 문제가 전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또 사실 뭐 시간으로 따지냐 날짜로 따지냐 구속일자 이런 것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 이 문제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검사들은. 그런데 딱 한 케이스잖아요, 네. 처음.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실수가 아니라 고도의 계획에 의해서 실수를 가장해서 산수를 못한 걸 가장을 해서 풀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고 기획이다. 네, 아. 그렇죠. 네. 사실 그 윤석열 석방된 거면 나라가 들썩했던 사건이죠. 지금. 아이 그럼요. 아이고 그거 체포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한 2주 걸렸나요? 그때 체포할 때도 1차 체포 집행 실패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한남동으로 가서 그때 눈 올 때 밤새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으로 2차 체포 할 때 이제 겨우겨우 해갔죠. 그런데 그때 한 2주 사이에 사실은 구구들의 어떤 독버섯이 많이 커져버려 갖고 맞죠. 그 어려운 국면으로 가서 그 어렵게 체포가 됐는데 저렇게 쉽게 구속된 인원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그것도 딱 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일자로 또 따지겠다. 참.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심우정 네. 바로 탄핵 사안에 가까운 거죠. 아이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정 바로 탄핵을 조건 반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은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시급한 것이 윤석열 파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서 파면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이슈를 만들다 보면 그게 또 흐려질 수가 있어서 지휘부대에서 조금 인내하고 있죠 이미. 저들이 아직까지 갑이다 보니까. 네. 자, 근데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지금 3번 영장 발부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고소영장 신청해라 했고. 네. 근데 마침 그 윤석열을 지키는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네. 지금 경호처장이 없는 상황에 그렇죠. 김성훈에 대한 수사가 또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지킨다는 경호한다는 이유로 자꾸 차일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려되는 것이 김성훈하고 윤석열이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직도 확보된 것이 비아폰과 비아폰 서버거든요. 네. 김성훈이가 있는 한 거기 좀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그대로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노력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우려도 아주 크죠, 사실은. 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네. 사실 윤석열이가 어떤 나라의 그 친위 쿠데타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체포됐거든요, 대통령이. 네. 물론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네. 근데 윤석열이 그 관저에서 안 나오고 막 버티면서 극우가 막 준동하기 시작했고, 그럼요. 윤석열이가 석방돼서 나오니까 네. 이제 중요한 증거들이
지워질 걸 뻔하면 네. 저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윤석열이 그렇죠. 파면된 뒤에 네. 윤석열 형사재판을 할 때 증거 인멸 때문에 법정 구속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 사실 구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증거인멸, 도주염려 이런 거잖아요. 증거인멸에 대한 확실한 거고 또 지금 국민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로 이미 기소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내란에 참가한 주요 임무 종사자는 다 감옥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근데 어떻게 혼자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 수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국민의 눈높 법원 자체하고라도 국민들은 저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 노상원한테 네. 비워폰을 줄 때 김성훈이가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김성훈이가 줬다는 건 사실상 김건희가 준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노상원이 꾸몄던 계획들은 네. 물론 윤석열이겠지만 김건희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청문회에서도 그걸 김건희가 깊게 관여를 했을 것이다 하고 계속 질의도 하고 추적을 했는데 김건희가 관여가 됐다는 정황 증거들이 좀 나왔잖아요. 김건희도 비아폰을 줬다. 김건희한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실제 그거 말고도 그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저 문자를 주고 받았잖아요. 12월 3일 하루 전날 예. 김건희가 2통을 보내고 12월 3일 아침에 조태용이가 문자를 보내고 왜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청문회에서도 그걸 풀지는 못했어요. 의혹만 제기가 됐지.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 비아폰의 서버를 확보하고 비아폰을 다 압수를 해서 분석을 하면은 금방 나올 텐데 그것을 지금 경호실 차장이 맡고 있는 거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것들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봐주길 하는지 몰라도 네. 야, 이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측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차피 윤석열은 무기징역일 텐데 네.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하기 바로 전에 국무위원들한테 그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와이프도 모르게 지금 한 거다. 네.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아, 그럼요. 윤석열이가 와이프 모르게 했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늘. 네. 아이고. 어쨌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뭐 증거인멸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법정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내란의 공범이 유력해 보이는 국정원장, 네. 검찰총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처벌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저는 그 비어폰 서버가 작용할 가능성.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로 내란에 관여가 돼 있다는 의혹이 아주 깊지 않습니까? 비아폰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의 검찰총장 지시로 그 밑에 있는 수사관들 고위급들이 2명이 갔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김성훈 경호차장을 실제 구속을 못하는 것 같고 그거 하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수괴와 한 몸이니까 내란 수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금 풀어준 거고요. 사실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야, 자 어쨌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파면이 먼저다. 지금 네, 상황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최우선이 윤석열 파면만 되면은 나머지는 좀 쉽게 풀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선관위 출동을 지시한 문상호가 고문 준비 정황 포착했다. 문상호는 노상원의 지시를 받았던 현직이고 노상원이는 전직이고 그 노상원이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고 김용현이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이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윤석열하고 노상원은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보면은 뒤에 배후에서 옛날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책사가 있잖아요. 네. 책사 역할을
노상원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용현하고 공소장에도 보면 22번 가까이 만나잖아요. 그 나온 것만 그건데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유도하고 또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거는 공작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노상원을 끌어들여서 한 거죠. 그리고 노상원은 이미 2023년도부터 그 점집 가서 또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걸 하긴 하잖아요. 배신할지 안 할지. 그때 이미 김용현하고 관련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윤석열과 김건희한테도 공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현실 딱 나온 증거가 없을 뿐 네. 안 만났을 수가 없다. 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노상원이는 김건희가 픽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네. 무속과 또 연결을 시켜보면 뭐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노상원 수첩은 윤석열 머리를 그대로 투영한 것이다는 건 확실해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까 문상호 같은 현직이 네. 뭐 있잖아요. 계엄 선포됐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게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네. 윤석열의 주장이 저런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날 12월 3일 날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얘기하니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선관위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은 합법이다. 지금 바로 들어가라 해서 윤석열 발표하고 2분 만에 정보사 요원이 선관위를 들어닥쳤잖아요. 이미 2시간 전에 정보사를 출발을 했고 기다렸다가 딱 하니까 참 그리고 가서 선관위 직원 5명의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또 사실상 감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네, 그 인원들을 다 사실상 감금하고 또 정보사 사무실에는 고문할 준비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고문할 준비, 작두형 재단기, 뭐 야구 방망이 준비한 거 사진만 나오는데 실제 사무실에 그런 걸 준비했던 것이죠. 조금 그래서 사실 그날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려고 이미 명단까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체포조들이 이미 정보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침 한 5시 반쯤 출동을 해서 6시에 대기하면은 선관위 직원이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간 한 팀은 이제 서버를 확보하는 거고 2차로 투입을 하려고 했던 HID를 포함해서 정보사 특수요원들이 한 5시나 5시 반쯤 투입을 해서 6시부터 정관의 직원을 실제 체포를 해서 그때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두건으로 씌워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증언들이 청문회했을 때도 다 나왔거든요. 지금 국조특위 끝났어요? 아니면 더 연장입니까? 아 끝났죠. 네. 이제 네. 두 번 연장을 하고 끝났습니다. 의원님, 네. 제 추정은요.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다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확신하면 노상원이 노태학을 잡고 뭐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불허라고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영구 집권을 위해서 국회 해산을 위해서 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자라는 생각이 그 심정을 지금 굳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아마 노상원이나 김용현이나 이런 친구들은 부정선거가 없다. 윤석열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첩사에서 이 점검을 하고 방첩사령관한테도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보고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 국정원에서도 선관위를 점검을 했었잖아요. 보내서. 그래서 1차 보고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보고가 됐던 것 같고 2차에서도 했는데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이미 대통령까지 다 보고가 된 거죠.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그러면은 실제 대통령 윤석열도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고 단지 이제 영구 집권을 하려면은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고 특히 야당을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부정선거로 엮어서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잡아들일 수가 있고 또 해산할 수도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나중에는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뭐라고 할까 확정 편향으로 간 것 같아요. 윤석열은. 예. 영구 집권으로 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회 예산인데 국회 네. 예산을 명분을 찾으려고 보니까 네. 부정선거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선거를 믿는 게 아니라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걸 해소해 준다는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네.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건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한테 김병주 의원 등이 지금 고발당했다 이건데 사실 저거는 박선원 의원이나 뭐 부승찬 의원 등 박범계 의원 나왔을 때도 다뤘던 이슈이긴 한데요.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시점도 안 황당하죠. 맞고. 네, 네. 저것은 뭐 해유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고발을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고발을 제가 당했어요.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제가 그날 12월 6일 날 찾아가서 해유를 해서 실제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국회 본 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거는 내가 해유해서 조작을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인터뷰할 때 제가 질의할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처음에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인원, 요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얘기해서 통상 인원이란 단어, 요원이란 단어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인원이 국회의원이냐 물었던 건데 국회의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뭐 해유한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애매하면 다시 재질문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특전사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것을 국회의원으로 둔갑시켰다라고 하면서 해유를 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데 해유한 적은 절대 없고요. 또 해유가 됩니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점도 안 맞다니까. 네, 그 해유도 될 리가 없고 그리고 곽종건은 줄기차게 해유 받은 적 없다. 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말했다라고 본인이 계속 해유 안 당했다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된 배경은 저는 실제 헌재에 가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그 대통령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곽종건이가 증언을 했고 홍장원은 대통령 전화를 받고 뭐 체포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흠집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홍장원은 박선을 끌고 들어가서 1+1로 공격을 하는 거고 곽종건은 곽종건과 저를 끌고 들어가서 1+1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데서 차고 넘치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거는 수방사령관 공소장에 또 나오는 거고 또 그 1특전 여단장도 증언을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했고 이미 곽종건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당일날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해서 특전사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네. 야. 자, 이 얘기 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길게 할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제 한번 네. 바꿔볼게요. 네.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민가를 폭격하는 사건. 그러니까요. 포천 폭탄 오발 사고. 실제로 지금 국방위원들 가셨단 말이에요. 네네. 국민의힘은 보이지도 않는 느낌이 이상하게. 네. 국민의힘은 오기로 왔나요? 국민의힘은 당일날 갔었고요. 지금 민주당만 따로 간 거예요? 네네 따로 갔었습니다. 현장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와 전쟁터를 방불을 했고요. 진짜 너무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가보니까 저기가 포천의 마을 가구 군부대가 있는 지역인데 MK82라는 포탄이 8발이 떨어졌습니다. 와, MK82는 228kg이에요 한 발에. 200kg가 넘습니다. 엄청 큰 거네요. 엄청 커죠. 비행기에서 통상 포병 포탄 같은 경우 한 30kg, 30kg밖에 안 가요. 와. 포탄은 킬로그램과
함수 관계가 있어요. 수류탄이 1.5kg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파괴력이 큰 거겠죠. 그러니까 보병 포탄 30kg에 10배 이상의 무게잖아요. 그 위력이 10배 이상 크는 거죠. 그러면 한 발을 쏘면 축구장 하나에 피해를 준다는 위력을 가진 건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대단하더라고요. 막 패여 있고 막. 여기 아스팔트가 30cm 정도 되는 걸 파고 들어가서 웅덩이가 생겼더라고요. 저기. 그리고 그 포각과 파편이 주변에 한 100m까지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폭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으로 창문이 마을에 거의 다 깨져버렸고 파편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파편이 일어나고 했죠. 그래서 29분이 다쳤고요. 중상자가 2분 계시고 집이 많이 손상이 되고 군부대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네. 아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면서요. 네. 저런 사건이. 네. 일단 군대의 기강 회의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장군님께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좌포의 입력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뭐 좌표 입력은 잘못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거 할 수는 있는데 실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이 작동이 안 된 게 문제죠. 실제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를 입력을 뭡니까 조종사가 조종관에 이래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데 잘못 받았을 땐 잘못 입력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크로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 이건 편대 단위로 가잖아요. 다른 인원과 불러서 또 체크를 하고 지상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뜨기 전에 또 체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 항공기 전투기가 가서 NK-82는 정밀 유도 포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육안으로 보면서 떨어뜨려요. 그럼 육안으로 보면 마을인지 산인지 알 거 아닙니까? 저기는 성진훈련장이라고 막 매번 훈련하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이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고 보고를 1번기가 4발을 장착하고 2번기가 4발을 하는데 편대 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1번기는 잘못 좌표를 했는데 2번기는 제대로 좌표를 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2번기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떨어뜨릴 때 1번기가 아무래도 선임 통제 비행기니까 가다가 전투기가 저거 떨어뜨릴 때 이제 무선으로 얘기를 해요. 나우 하면서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2번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탄을 눌러버린 거죠. 그런 걸 확인을 했어야 끔찍한 되는데. 게 네.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죠. 네네. 다행히 사망자는 근데 사람이 없었죠. 많은 곳에 만약에 저거 떨어뜨렸다면 수백 명 사상자 나올 상황이에요.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거죠. 다행히 저기가 마을이 한적한 마을이었고 그때 저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던데 그날 마을 해관에 거의 모여서 계셨더라고요. 근데 마을 해관은 거기로부터 한 200-300m 떨어져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네. 야, 아니 이런 것도 경험하네. 윤석열이 지금 이제 뭐 워낙 국방이 무능했던 건 사실이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현무를 발사했는데 뭐 그렇죠. 백도 해갖고 이렇게 뒤로 막 떨어지고 공군부대에 그때 떨어져서 그때도 아찔했죠, 진짜. 별걸 다 보네요. 지금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한번 붕괴되면은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김병주 후원 계좌를 띄워드렸는데 저 계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입금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후원 계좌는 거의 뭐 차서 그럴 것 찼기 같고요. 때문에 여러분 좀 일단 닫아놨습니다. 김병주 의원실에서도 지금 공지를 지금 채팅창에 띄워놨기 때문에 자 닫아 두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죠. 자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 새 보직 받았다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욕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인사근무차장이라는 보직을 받았는데 여기는 보병이 주로 가는 자리고
그 저 박정훈 대령은 군사 경찰이잖아요. 옛날 헌병. 병과가 그거잖아요. 예, 병가가 그거니까 당연히 전에 하던 수사 단장 자리로 가야 되고 또 군사 경찰 헌병 같은 경우 군사 경찰 감이 있어요. 선임. 그 임무를 또 줘야 되는 건데 그 임무는 안 주고 인사근무차장으로 가니까 여기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보직만 준 상태인 거죠. 아마 군사 경찰이 저 그 별 진급이 안 되는 병과라고 하더만요. 네. 대령으로 끝난다고 전 들었거든요. 해병대는 대령이 최고 계급이고요. 다른 육해 공군은 장군까지 가는 갈 거죠. 수 있다. 네, 네, 네. 근데 그 하던 일이 평생이 경찰 군사 경찰 역할인데 수사하는 일인데 네. 인사 뭐요? 이 근무차장? 인사근무과장, 이게 근무차장. 뭐예요? 네. 뭐 하는 인사근무차장은 뭐 이것저것 사고 예방도 하고 보직, 뭐 복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병이나 포병이나 일반 전투병과 장교들이 주로 예. 가서 인사특기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가는데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포지션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파면되려고 하니까 보직을 준 것 같긴 한데 네, 지난번에 네. 국방위에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1년 반이나 보직을 무보직으로 놔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을 주라고 지난 한 달 전인가 국방위에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 그랬더니 김선효 국방차관이 일단은 인사근무차장을 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 문제 제기를 다시 했습니다. 최고위에서도 이것은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에도 맞지가 않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도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원래 하던 수사단장 보직을 주고 군사경찰 선임 임무를 줘라 병과장이라고 하는데 복귀시키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요것은 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간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 하이테크님께서 네. 볼펜 나눠주는 곳이랍니다. 네. 사무용품 나눠주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대충 그런 업무를 하나 보네요. 네, 복지들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네. 오늘의 결론 이 주제 말고 어제 그 무대에 올라가셨어도 8대0 전원일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연설하실 때 저는 그 헌재 옆 안국역에서 연설했거든요. 네. 내용이 똑같아요. 아, 그래 하셨다 그래도요. 내용이 네, 네, 똑같아요. 네, 네, 의원님이 8대0을 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8대0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번에 청문회 위원으로서도 타긴을 했고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란 것을 그 전 국민이 증인이잖아요. 예. 윤석열이가 이 방송에서도 실제 얘기를 하고 직접 지휘한 정황들이 있고 그리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들 그런 것들이 전 국민이 지켜봤거든요. 그래 전 국민이 증인인데 어떻게 헌재 재판관들께서 그것을 저 8대0 말고 누가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기각을 해서 윤석열이가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로 40-50년 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비상계엄 다시 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노상원의 수첩에 나와 있는 그 끔찍한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숫자가 많잖아요. 500명을 1차 수거하고 뭐 5천에서 10,000명 이렇게 하고 완전 국회가 무력화되고 장기 집권 3선에다가 후계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독재의 나라. 그러면은 실제 1960년 70년대 독재 당시에 그런 나라 혼돈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은 누구보다도 경험과 경륜이 많으니까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대0 확신하고요. 그 구체적인 것들과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지면은 진짜로 차고 넘치잖아요. 네네. 그 중대한 위헌 사항들. 네. 그게 예를 들어서 탄핵 사유가 명태균 게이트였다거나 네.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요. 네. 근데 내란은 만약에 여기다가 기각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줘버리면 복귀하자마자
다시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잠깐 한 1분만 얘기 말씀드리면은 헌법에 아주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이 일단 요건이 안 되죠.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이 아닌데 한 것은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를 아주 중대하게 위반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절차에 헌법에 나온 절차의 하자가 너무 제대로 준수 안 한 거잖아요.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또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된다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헌법의 중대한 위협이고요. 그다음 헌법의 범위를 초과해서 한 거예요. 실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면은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군이 관장을 하게 돼 있고 입법부는 그대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비상계엄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있거든. 그때 국회가 견제를 하라고 국회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은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고 선관위도 비상계엄 전국에서도 선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선거도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하에서도 선관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중대하게 건드린 그거고요. 그리고 또 계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포고령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데 그것도 헌법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헌법에 규정된 것 범위를 벗어나 있잖아요. 정치활동 금지 이것은 아주 중대한 위반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도 사실은 이번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끝나서 그렇지 하루나 이틀만 갔으면 모든 시청 군청에 군이 가서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지방의회도 그걸 견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그런 것들을 금지시킨 것은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고 특히 전공이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다 너무나 중대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정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한다면은 만약에 그럼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과 헌법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이 보수적인 재판관 뭐 진보적인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어떤 재판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예. 네. 지금 현재 보안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은데 네. 이루 유출할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8대 0 전원일치는 맞되 세부적인 재판관들의 각 항목에 대해서 찬성 반대 같은 걸 조정하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5개 중에 요거는 탄핵 사유지만 아니다라고 조정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갈고 돌고 있는 이제 극우 쪽 가짜 뉴스는 4대 4라고 계속 선동을 해요. 네. 4대 4라고 네. 근거도 없이 네. 이걸 믿는 분들이 이제 윤석열 석방됐지 4대 4라고 기각된다고 하니 이제 불안감에 떠는 상황. 네. 사실은 지금 이런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내란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살아 돌아올까 봐. 네, 네. 사실 4대 4 이렇게 하면서 극우들이 기대감을 자기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기대감을 많이 주면은 예를 들어서 파면으로 갔을 때 실망도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실제 폭도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노리지 않나 저는 싶어요. 네. 아유, 근데 어쨌건 뭐 이건 김병주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네. 민주당 지도부 또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치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 자기 소수 의견 남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럼요. 기각 의견이면. 네. 그러면 내가 이런 이유로 윤석열을 탄핵을 기각한다라고 남길 사람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있을까? 네.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탄핵 때는 최순실로부터 국정농단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해서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 앞에 사소한 것들은 헌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중차대하지는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해서 그것이 탄핵으로 가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이번엔 항목 5개 모두 다 중차대한데 단지 8명들의 의견을 그 항목별로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절차상 중대한 위반을 했다. 근데 국무회의 같은 데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앙파 네. 3명은 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조금 다르게 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중대한 위반이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달고 뭐 이런 거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이제 있거든요. 네. 인터뷰한 날이 수요일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법률가들이 네. 상당히 그 막 예고를 오래전에 하지 않고 네. 닥쳐서 급하게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네. 지금 극우들이 너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죠. 민주당도 그거에 대한 뭐 생각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네. 저도 이번 주 사실은 내일이 그 감사원장 탄핵하고 그렇죠. 중앙지검장하고 검사 탄핵 그 최종 선고 날이 정해지다 보니까 원래 14일 날 금요일 날 기대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금요일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극우 세력과 윤석열 측으로부터 가장 그 공격을 받고 위협을 느끼는 분은 헌재 재판관들이에요. 네. 헌재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너무 높잖아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뭐 때려 부숴야 된다까지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예전처럼 뭐 이틀 전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극우 세력들이 준비할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루 전이나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13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탄핵보다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 감사원장 탄핵이 끼어든 건데 그것은 고도의 어떤 대법관 헌재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이쪽에서는 조금 봐주고 그런 누그러뜨리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건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순수히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 늦어도 17일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7일이 월요일인데 18일이 또 법무부 장관 변론일이에요. 탄핵. 그러면 17일 안 하면은 18일 훌쩍 넘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두면은 둘수록 더 혼란이 가중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께서는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14일 가능성 아직 살아 있다. 네, 예. 전 살아있다고 봐요. 내일 한 17시경쯤 오후 한 5시나 6시쯤 내일 하겠다고 얘기하든가 네. 아니면 기습적으로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하고 오후에 하든가 뭐 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죠. 네. 예.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잠 못 이룬다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럼요. 이 자고 일어나면은 낮에도 한 수시로 그 뉴스 선고일이 정해졌나 보지 않습니까? 네. 자, 김병주 의원 진짜 뭐 초선 때부터 잘하셨지만 내일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더 열심히 하셨고요. 네. 자, 김병주 의원 제가 보기에 그래서 후원이 거의 찬 느낌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입금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김병주 없었으면 참 우리가 또 어쩔 뻔했냐 이야기도 네.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여러분 김병주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뭔가 우리 편한테는 되게 부드러우신 분인데 네. 또 이제 국회에 돌아가시거나 저번에 무대 올라가신 거 어저께 보니까 와, 그 사자 같은 느낌. 아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자, 김병주 의원 말씀 들으셨죠? 자, 역사의 죄를 지을 재판관은 없다. 8대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고요. 다시 또 네. 현장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